자, 먼저 id라는 명령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d는 내가 지정한 포인트의 좌표를 알려주는 명령어가 id입니다. id 엔터. 그 다음에 포인트 클릭하면 이와 같이 xyz점의 좌표를 알려줍니다. 네, id 이걸로 끝입니다. 자, 다음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리스트하고 엔터 친 다음 선택한 도형을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도형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우리 예전에 컨트롤 1키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컨트롤 1키를 누르면 선택한 물체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색상은 뭐를 썼고 레이어는 뭐고 그 다음에 뭐 thickness나 그 다음에 시작 XYZ, 끝 XYZ, 선분의 길이 이런 정보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대화 상자로 보느냐 아니면 텍스트 윈도우로 보느냐. 텍스트 윈도우로 보는 것이 리스트,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화 상자로 보는 것이 컨트롤 1, 얘가 프로퍼티스 창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라는 명령어가 없어졌고요. 얘를 사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B 리스트는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면상에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한 정보를 다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엔터 치면 계속 올라옵니다.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DB 리스트는 이제는 안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ist 명령어를 볼 건데 이 dist 명령어는 여기 있는 measure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유틸리티에 measure라는 기능을 누르시면 되고요. measure를 눌러보시면 distance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거리에 대해서, 반지름에 대해서, 각도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그리고 볼륨에 대해서. 볼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적입니다. 최적에 대해서 각각 계산해주는 명령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distance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dist라고 다 쓰셔도 되고 di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점 두 개를 찍으시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거리를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내가 했는데 얼마지? 저기 얼마로 했지? 이런 식으로 궁금할 때가 생겨나요. 그럴 때 사용하시는 명령어가 dist라는 명령어입니다. distance의 약자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니까 꼭 기억하시고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적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 상식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밀리미터를 기본 단위로 사용합니다. 설계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죠? 맞습니까? 근데 미국이나 영국은 인치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1인치는 몇 미리일까요? 2.54 cm겠죠. 맞습니까? 네, 25.4 mm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단위를 설명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1m는 몇 미리일까요? 네? 네, 1000mm죠. 1m는 1000mm입니다. 그러면 1m 제곱은 몇 밀리미터 제곱일까요? 100만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공 3개를 더 붙여야 되는 거죠.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공 3개가 이렇게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1000단위 자리점을 자꾸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한자, 두자 이런 식으로 자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이 자라는 단위를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유리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나무를 이용한 가구나 뭐 이런 데서도 자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한자는 얼마일까요? 몇 센티미터일까요? 30.3cm가 한 자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한 자가 33.3cm입니다. 그러면 이제 밀리미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한치는요? 아이고, 3.03. 네, 10분의 1로 줄이면 되죠? 자, 또 하나. 인치 단위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1피트는 몇 인치일까요? 네, 1피트는 12인치입니다. 그러면 얘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1피트는 30.48cm입니다. 한자하고 1피트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죠?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인치하고 피트는 외국에서 서양에서 쓰는 단위고, 우리나라는 한치, 두치 혹은 한자, 두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왜 이런 단위가 비슷하게 떨어졌을까요? 이건 왜 그러냐면 사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그 길이를 재는 단위가 다 사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치라 하면 이 검지손가락 한마디가 한치이던가요? 한자는요? 팔뚝 요거 하나가 한자인 거죠? 네. 서양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한자나 1피트는 똑같은 거죠. 결국은 비슷한 사이즈가 떨어지게 돼 있던 거죠. 물론 약간 거리에 대한 차이점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센티미터 단위가 30cm를 기본으로, 그리고 밀리미터나 센티미터가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왔겠죠.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그래서 어떤 단위가 나오냐면 휴먼 스케일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단위. 그래서 이걸 휴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있죠. 바닥에서 엉덩이까지 높이가 얼마일까요? 바닥에서 엉덩이 높이가 얼마일까요? 대략 450mm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 450mm를 기준으로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휴먼 스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먼 스케일의 표준이 누구냐면 성인 남성 170cm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하체가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서양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정강이뼈 높이 있죠. 그게 450cm, 450mm. 그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있죠. 의자 면적, 엉덩이 면적 얼마일까요? 대략 450에 500이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휴먼 스케일의 그 주인공, 그분이 앉았을 때 엉덩이 면적이 대략 그 정도 나온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책상의 높이는 700입니다. 그분이 편하게 이렇게 앉았을 때 딱 편안한 높이가 700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 휴먼 스케일을 가장 잘 적용한 데가 어디냐면 주방 싱크대예요. 싱크대가
제가 올해 이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살던 집은 싱크대 높이가 참 높았습니다. 그래서 설거지하는데 되게 편했어요. 근데 지금 새로 이사한 데는 싱크대 높이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막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전에 살던 데는 이제 그러니까 요즘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고,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옛날 사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싱크대가 한 10c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키가 174cm거든요. 저 속았어요. 지금 이제 키가 줄어서 172cm인데, 그러니까 총각된 173점 얼마 나왔거든요. 와이프가 이제 그때 이제 174라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이제 몇 년 흘러가지고 쟀는데 175더라고요. 속았어요. 지금도 자기는 무조건 174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와이프랑 저랑 키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싱크대가 낮으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설거지 한번 하면.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싱크대의 높이를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것도 달라져요. 그 변기 높이라든지 세면대의 높이가 다 달라져요. 어린아이가 이제 있다면 싱크대나 이 변기나 세면대 높이를 좀 낮게, 뭐 어린아이가 없는 집이라면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다 휴먼 스케일에 적용을 받습니다. 또 휴먼 스케일에 가장 적용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들어왔던 저 출입문이요. 방문 있죠? 방문 사이즈는 얼마일까요? 자, 먼저 폭부터 90입니다. 그죠? 왜 90이었을까요? 왜 90cm? 즉, 왜 900mm였을까요? 한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통과하고 한 사람이 비켜쓸 수 있을 정도. 즉, 어깨 넓이가 600입니다. 어깨 넓이가 600이고 몸통 앞뒤로 300. 그래서 900mm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이, 손 이렇게 뻗었을 때 나오는 이 높이, 그래서 2100. 장롱, 그래서 2100. 그래서 이 천정 높이 2400.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휴먼 스케일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보죠.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 중에 또 평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죠? 자,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3.3 미터 제곱이죠. 그럼 얘가 가로 세로 몇 미터일까요? 이게 정확하게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그래서 1.8 미터 곱하기 1.8 미터입니다. 궁금해서 해봤어요. 루트 3.3 하면 되죠. 루트 3.3 하면 대략 1.78 얼마인가 1.8점 얼마인가 나와요. 그래서 대략 가로 세로를 1.8 미터 제곱으로 따지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단위가 나오고 이 단위를 환산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뭐 가구나 이런 데 가면 자 단위도 많이 사용하니까 한자 두자에 대한 단위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유리집 가면 자 단위 많이 사용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 이제 한참 클 때 이제 내과에 데려가 가지고 가재랑 그 버들치 같은 거 잡아다가 키웠거든요. 이제 키우기 전에 어항을 집에다 사다 놨어요. 어항 갔는데 그 어항을 사러 갔더니 이건 자반 어항이고요. 이건 한자 어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한자는 이해하겠는데 자반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먹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찾아봤어요. 도대체 자반이 뭘까? 그러고 찾아봤어요. 했더니 한자 반 어항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450ml짜리 한자 반 어항, 줄여서 자반 어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리집에서도 이제 자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한다는 걸 이제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위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면적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적을 계산할 건데요. 도면을 하나 만들고요.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1000, 1000입니다. 제가 1000, 1000으로 1000, 1000이면 얘가 1m에 1m란 얘기죠. 렉탱 좌하단점 클릭하고 골뱅이 1000, 1000 그러면 1m에 1m 사각형이 나옵니다. 자, 에어리아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면적을 계산하는 건 두 개입니다. 다시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점을 찍어서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린 사각형은 점이 있죠? 점이 4개가 있죠? 코너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클릭해서 면적을 계산할 수 있지만 원은 어떻습니까? 원은 코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은 코너를 찍어서 면적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통해서 면적을 계산하게 됩니다. 상태가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기준으로 코너를 찍어서 면적을 계산할지 아니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면적을 계산할지 면적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면적 계산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제가 포인트를 찍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다 찍었습니다. 엔터. 자, 면적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에어리아 이꼴 얼마, 파라미터 이꼴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면적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리는데 반지름 500짜리를 하나 그렸습니다. 반지름 500이면 지름이 1000, 즉 지름이 1000mm인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에어리아, 그리고 얘는 포인트를 찍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눌러서 한 번에 이렇게 꼭 클릭하면 이렇게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면적과 원둘레입니다. 여러분들도 원을 하나 그리시고 면적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이동하기, 서클. 이 가운데에다가 제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트림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라면 코너도 안 되고 오브젝트도 안 되고, 그죠? 오브젝트를 쓰려니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코너를 쓰려니 원이 들어가 있고, 그죠? 이런 경우는 이거 다 오브젝트로 바꿔야 합니다. 이럴 때 쓰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조인. 결합이라는 명령어죠. 연결하다,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단축 명령어는 J고요. 풀 명령어는 조인입니다. 어딨냐면 modify에 있고요. 여기 세 번째, 아니다, 두 번째, 여기구나, 네 번째. 요게 조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조인은 여기 있습니다. 조인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첫 번째 규칙, 조인은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린 선처럼 동일선상에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조인 두 개를 선택합니다. 엔터. 연결된 거 맞습니까?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인인데 제가 이번엔 레이어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를 중심선으로 바꿉니다. 컬러도 1번에
라인 타입도 로드 센터 투.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선택을 하고 레이어를 바꿨습니다. 보시면 하나는 빨간색의 중심선이고 하나는 그대로 있죠. 조인 그랬더니 셀렉트 소스 오브젝트, 소스 오브젝트, 소스가 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해 달랍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고 엔터를 안 쳤는데 캐드 명령어가 바뀌었습니다. 조인할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소스죠. 얘의 속성이 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조인, 얘를 소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선택되어진 객체로 전환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물체는 첫 번째 선택되어진 물체로 귀속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조인 선택하고 엔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조인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끝점을 맞닿아 놓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끝점을 보시면 제가 점들을 다 맞닿아 놓고 있습니다. 선들의 끝점이 다 있어야 돼요. 어저께 이거 설명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선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안 됩니다. 선이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조인은 두 가지 조건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동일선상에 있어야 될 것, 두 번째는 동일선상이 아니더라도 끝점이 맞닿아 있으면 조인이 됩니다. 조인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커맨드를 읽어보시면 7개의 오브젝트가 1개의 폴리곤으로 컨버트, 전환되었습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한 번에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얘네들이 다 조인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조인 다 선택하고 엔터. 7개의 세그먼트가 1개의 폴리라인으로 조인 되어졌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오브젝트 그리고 클릭. 그러면 파란 면적과 둘레가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면적을 계산해 보죠.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원을 면적을 더하고 싶습니다. 이 면적과 이 면적을 더한 합산 면적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자, 에어리아 명령어에 보시면 두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 add 에어리아와 subtract 에어리아, 즉 면적 합산하기와 면적 빼기입니다. add는 더하다란 뜻이고 subtract는 빼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add 에어리아 면적끼리 더하는 거, subtract 에어리아 면적끼리 빼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됩니다. add 에어리아를 누르면 코너 포인트와 오브젝트가 나오고 subtract 에어리아가 나옵니다. 면적을 합산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포인트 방식과 오브젝트 방식 두 가지로 면적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빼기 면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빼기 면적이 나오는 거고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즉 빼기 면적에 들어가면 코너 포인트와 오브젝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면적이 나옵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add 에어리아, 그러면 면적 더하기로 들어왔습니다. 코너 포인트와 오브젝트로 면적을 계산하고 혹시 모를 면적 빼기 서브트랙트 에어리아가 하나 더 대기 중인 겁니다. 얘네 두 개는 오브젝트로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오브젝트를 눌러서
첫 번째, 그러면 선택한 부분에 대한 면적, 토탈 에어리아, 전체 면적. 다시 또 누르면 선택한 부분에 대한 면적, 전체 면적 이렇게 계산되어집니다. 다 됐으면 엔터, 엔터. 그러면 토탈 전체 면적이 이렇게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 하나 하고 따로 적어놓고 또 얘 하나 하고 따로 적어놓고 저거 하나 해놓고 또 따로 적어놓고 계산기 열어서 더하기가 아니고 그냥 add area로 오브젝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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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전체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원을 여기다 안에다 하나 더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면적에서 이 면적을 빼고 싶습니다. 에어리아를 사용할 때 특히 이 면적 빼기를 쓸 때 다이렉트로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얘를 써버리면 마이너스 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add area로 전체 면적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전체 면적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다 계산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add area 그 다음 오브젝트로 클릭 그러면 전체 면적이 계산되어졌죠. 엔터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다시 오브젝트로 클릭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원이 빠진 전체 면적이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면적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 면적을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브트랙트 add area를 눌러서 add area 들어가면 코너나 오브젝트 방식이죠. 지금 오브젝트 방식이니까 오브젝트 잘못 눌렀다.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로 빼면 됩니다. 그러면 면적 계산이 끝나게 돼요. 에어리아 add 오브젝트 전체 엔터 서브트랙트 오브젝트 엔터 그러면 전체 면적이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면적에 대해서 좀 이해되셨나요? 그럼 면적이 설계할 때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적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산이요. 그 적산은 주로 이제 자재를 계산할 때 사용하죠. 적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적사을 적자의 숫자인데 예를 들어서 이 벽을 세울 거예요. 이제 여기 우리는 지금 나이들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주가 돼서 혹은 시행사가 돼서 여기다가 벽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내일 벽을 세울 거라 이제 이제 오야지한테 전화를 해서 나 여기 벽 세울 거니까 내일 좀 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재를 시켜야죠. 그러면 벽돌 몇 장, 시멘트 몇 포대, 모래 얼마나 주문할까요? 난감하죠? 네, 이럴 때 적산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이 전체 면적 나누기 벽돌 면적. 그러면 벽돌의 개수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시멘트 모래를 포함시켜서 계산한 다음 그 다음 또 다시 거기서 시멘트 모래의 양을 또 계산하면 전체 얼마만큼의 시멘트가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모래가 필요한지 이제 그런 계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적산이에요. 예전에도 이쪽 말고 건축 인테리어 쪽 말고 기계 쪽에서 일할 때도 이걸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기계 쪽에서는 그 철을 킬로그램당 판매를 해요. 1kg에 뭐 9,000원 혹은 1kg에 11,000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럼 그 도대체 철 1kg가 얼만큼인지 내가 여기다 이만큼 봉을 세울 거예요. 12m짜리 봉을 세울 겁니다. 뭐 파이 50짜리에 12m짜리 봉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걔가 몇 킬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난감하죠? 네, 바로 그럴 때 이제 면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합니다.
보통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벽돌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 면적 나누기 이제 자재 면적 이렇게 되면 돼요. 그죠? 그럼 기계처럼 이렇게 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부피 곱하기 비중, 부피에 곱하기 비중을 하면 됩니다. 비중을 곱해버리면 무게가 나옵니다. 철의 비중이 7.7인가 그렇거든요. 7.7인가 7.6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전체 체적을 구한 다음 곱하기 비중을 하면 그게 철의 무게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물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를 그러니까 비중 1이라고 하고, 이거보다 무거울 때 물보다 무겁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보다 적으면 1보다 적으면 물보다 가벼우며 물에 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같은 거는 비중이 0.4, 0.6 그렇습니다. 근데 철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7.6, 7.7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은 물보다 무거우니까 가라앉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중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면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재의 수량이나 혹은 무게를 계산할 때 그 시작점이 되니까 면적 계산하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걸 다 손으로 계산했죠. 뭐 둘레 곱하기 높이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데, 요즘은 그냥 바로 그 면적이나 볼륨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편해졌다고 하시면 됩니다. CAD의 장점은 이런 걸 CAD가 알아서 계산해 준다는 것,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modify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수정 명령어인데, 수정 명령어는 크게 4개. move, rotate, scale, erase.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보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혹은 3D 맥스나 혹은 스케치업이나 다 찾아보면 move, rotate, scale, erase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얘는 기본적이에요. 여기서부터 파생되어진 거로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move는 이동이죠. rotate는 회전이고요. scale은 크기입니다. erase는 삭제. move와 똑같은데 사용 방법이 조금 다른 게 copy입니다. 복제. 비슷한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mirror. 대칭. 또 copy와 비슷한데 또 다른 게 있어요. array. 배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offset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rotate라는 명령어하고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건 없고요. 대신 scale, stretch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늘리기. 스케일은 가로 세로가 똑같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 stretch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게 extend죠. 연장이죠. 자, 또 비슷한 명령어가 또 있는데 lengthen입니다. 얘는 길이입니다.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lengthen입니다. 그리고 이레이즈랑 비슷하게 쓰는 게 트림.
트림은 아니까 넘어가고, 또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입니다. 끊기. 또 비슷한 명령어가 디바이드, 등분. 또 비슷한 명령어가 메주어, 분할이라고 합니다. 또 비슷한 명령어가 하나 더 있는데 익스플로드, 분해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분해와 반대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아까 공부했던 조인입니다. 결합 또는 연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 욕심 같으면 조인까지, 익스플로드까지 다 하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물 수행할 때 좀 더 쉽고, 그리고 여기까지 해야 중급 명령어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뒤로는 다 설계와 관련된 명령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로 설계와 관련된 명령어들을 고급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급 명령어라고 하면 이제 옵셋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옵셋, 트림, 익스텐드, 여기까지가 초급이라면 중급은 뭐 크리에이트 명령어나 모디파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적어드린 여기까지가 중급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 고급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뒤에 나올 것들, 그러니까 해치라든지 혹은 블록이라든지 혹은 치수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얘네들이 이제 고급 명령어에 속하게 됩니다. 이제 고급 명령어까지 들어가면 비로소 도면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요 명령어까지는 정투상을 하고, 그다음 요 명령어가 끝나면 이제 도면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move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부터는 명령어가 단순하고, 그 다음에 용법입니다.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용법으로 나가기 때문에 많이 쉽습니다. 대신에 이제 용법이 많죠. 자, 먼저 move부터 알아보죠.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modify 탭에 있는, 여기 홈 탭에 modify에 있는 여기 있는 내용들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거진 다라고 보시면 돼요. move, copy, mirror, array, 그 다음에 rotate 여기 있고요. scale, stretch, 그 다음 뭐 extend 여기 들어있고, explode, 그 다음 break, 여기 join,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미러도 여기 있고요. 자, 보도록 하지요. 이동하는 명령어입니다. move라는 명령어 실행하면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선택하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라는 걸 물어봅니다. 베이스 포인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준점입니다. 근데 이 원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원을 제가 이렇게 복제를 하고 싶어요. 이 원과 똑같은 중심점에다가 이 원의 중심점에 이렇게 복제를 시키고 싶습니다. 최종 결론은 얘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이 일치하게끔 하는 겁니다. 누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중심선끼리 일치가 되는 거죠. 네, 바로 이 일치되는 부분, 일치되는 포인트, 바로 여기가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자, 원의 중심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조그만 원의 중심 나왔죠? 그 다음에 큰 원의 중심을 누르면, 아이고, 다시 move, 중심점에서 중심점으로, 네,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중심점에서 중심점으로. 아까 안 됐던 이유는 다른 호스냅이 걸려 있어서 이동이 안 됐던 거고, 일치되는 부분이 바로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선택한 오브젝트의
일치되는 부분. 최종 목적지의 어떤 부위와 선택한 부분의 어떤 부위가 일치될 것인지, 일치되는 부위가 바로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원의 중심이 이 원의 중심과 일치되는 거죠. 이렇게 일치가 되는 부분이 바로 베이스 포인트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복제도 됐나요? 자, 복제할 때
자, 이번엔 미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안 그리셔도 돼요. 그냥 대충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충 아무거나 미러를 확인할 수 있는 거면 됩니다. 어레이는 오토캐드에서 지원하는 어레이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전체 모양이 네모나타고 해서 렉탱귤러 어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체 모양이 원형이라고 해서 폴라 어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경로를 따라서 만든다고 해서 패스 어레이가 있습니다. 어레이는 전체 세 가지입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어레이는 일정한 간격으로 내가 지정한 오브젝트를 나열 혹은 복제하는 명령어가 어레이고, 그 완성된 모양이 사각형처럼 생겼다고 해서 렉탱귤러 어레이, 원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폴라 어레이, 그 다음 지정한 경로를 따라서 배열됐다고 해서 패스 어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죠.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골뱅이 50, 30. 자, 어레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선택하게끔 나옵니다. 렉탱귤러를 쓸 건지, 패스를 쓸 건지, 폴라를 쓸 건지,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 건지, 원형 모양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경로를 따라 만들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렉탱귤러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딱 전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컬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몇 개, 로우 가로 방향으로 몇 개 이렇게요. 그 다음 between 간격입니다. 이때 이 간격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간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요만큼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간격인데 CAD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이템이 시작된 부분에서 다음번 아이템이 시작되는 여기까지를 CAD는 간격으로 인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간격의 개념은 아이템의 끝에서 아이템 시작까지 얘가 아니고 이 아이템의 시작부터 다음 아이템의 시작 위치까지를 간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템의 길이를 50으로 줬습니다. between 50을 주면 자, 이렇게요. 따닥따닥 붙게 됩니다. 자기 자신 플러스 사이 간격.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0 그러면 아 50이 아니구나. 100 하면 이렇게 100mm 간격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30mm였습니다. 여기다가 50을 더하니까 80. 그러면 이렇게 80mm 간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이 레벨은 Z축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 Z축의 방향을 아직 안 봤습니다. 보여드리죠. 이렇게 Z축의 방향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Z축의 방향으로 너무 많으니까 보이시나요? Z축 방향으로 들어간 거? 네. 이렇게 Z축 방향으로 복제하는 걸 레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레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은 무시. 여기 레벨은 무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컬럼의 개수와 between, 로우의 개수와 between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associative입니다. 지금 현재는 associative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associative를 끄고 한번 그리고 associative를 켜고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close array. 자, associative가 꺼진 상태에서 어레이를 마감했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은 없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렉탱귤러 100mm 80mm 그리고 associative를 켰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버튼이 생기면 associative를 활성화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associative는 우리나라 말로 연관이란 뜻입니다. 즉 아이템과 아이템의 이 간격을 연관 지어 놓는 겁니다. 연관 지어 놓으면 이렇게 딱 결합이 된 상태로 끝나게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끝났지만 다시 누르는 순간 아까는 어때요? 하나씩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씩 선택이 되어졌는데 누르는 순간 이렇게 다시 컬럼과 로우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연관 배열의 특징입니다. 비트윈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60, 40 이런 식으로 비트윈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
계속 조절할 수 있는 게 연관 배열입니다. 오소시에이티브를 켜면 이렇게 연관 배열이 되어져서 배열을 계속 수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오소시에이티브가 꺼져 있으면 배열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원형 배열 다시 보죠. 자, 이렇게 사각형을 원에다 맞춰놨습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원형 배열 폴라 어레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원의 중심부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잔뜩 나오는데 굳이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이 위에 리본 메뉴를 보시면 됩니다. 전체 아이템의 개수가 12개, 360도 동안 12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180도 동안 12개, 그럼 180도 동안 12개가 들어갑니다. 360도 동안 6개, 그러면 이렇게 6개가 만들어집니다. 클로즈 어레이 하시면 금방 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개씩 제가 쭉 그려볼 건데요. X라인 0도 하나, 30도 하나, 안 걸리네요. 자, 다시 30도 하나, 90도 하나, 150도 하나. 이만큼은 원이죠.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40, 서클 반지름 55.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여기 서클이 반지름 3.5짜리 하나, 그 다음 여기 반지름이 6.5 하나, 다시 여기 반지름이 10인원 하나. 어레이 조그만 원 선택하고 엔터, 폴라 방식 원의 중심점 지정하고 숫자 4개 엔터. 그럼 4개 끝났고요. 다시 어레이 선택하고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선택하고 중심점 지정하고 숫자 6개. 그러면 금방 다 그려졌네요. 자,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쯤 넘기시면 과제물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똑같습니다. X라인 0도, 60도, 90도, 150도.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 옵셋 3mm, 트림으로 구멍 하나 내고요. 속성도 일치시키고요. 필렛 반지름 0으로 해서 멀티플. 그러면 금방 만들 수 있고요. 서클 반지름 19.5,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5, 서클 지름 7mm, 옵셋 7 나누기 2,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정리하고, 자,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서클 지름 7mm, 옵셋, 자,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필렛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95 트림 그 다음 옵셋 5mm 아크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반지름 22mm 그리고 난 뒤에 트림 어레이 자, 그 다음 폴라 원의 지름 아니 중심점 자, 수량 6개고요 이 클로즈 어레이 나머지 트림 네, 트림만 선정리하시면 네, 다 끝났네요. 이런 부분들은 트림 하시면 모양이 정리가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 장 다시 넘겨볼까요? 자, X라인 아니 레이 이거 캐드가 안 들어가네. 자, 렌더링이라는 명령어가 실행됐네요. 취소. 다시 레이 0도 90도에서 30도 더 간 60도 자, 270도에서 30도 간 300도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서클 다이아메타 10 서클 반지름 10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 다음 네, 바깥 라인이네요. 탄젠트 여기 잘못 들어갔네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 잘못 들어가네.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네, 옵셋 5mm 필렛 반지름 2mm 멀티플 필렛 반지름 4mm 멀티플 그 다음 여기도 트림으로 필렛 반지름 0으로 해서 멀티플 자, 여기서 어레이를 하면 되겠네요.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그 다음 아이템의 개수는 3개 필렛 반지름 30 멀티플
자, 그러면 네, 다 그렸네요. 자, 이와 같이 도면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다시 또 넘겨볼까요?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2, 자, 옵셋 5 나누기 2, 트림 선 종류 맞춰보고요. 필렛 반지름 0으로 해서 멀티플 네, 반대로 했네요.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9, 서클 반지름 65, 서클 아니 옵셋 10mm, 서클 10mm, 서클 TTR 접하고 30, 트림으로 선 지정하고 트림으로 나머지 선 짜투리 주고, 그 다음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트림 서클 TTR 접하고 5mm. 자, 아니 이거 그냥 필렛으로 가죠. 필렛 반지름 5mm, 필렛 반지름 19mm, 어레이 그리고 다음 폴라 어레이 기준점 잡고 아이템 4개. 그러면 이렇게 금방 만들어집니다. 옵셋 11, 자, 이해되시나요? 네, 얘네들이 전부 폴라 어레이를 이용한 예제들입니다. 지금껏 요거 하나만 해보실까요? X라인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그리고 45도 사선 하나, 트림 옵셋 30, 옵셋 20, 트림 라인을 적당히 띄워서 옵셋 10mm, 필렛 반지름 0으로 다시 고쳐서 트림, 그 다음에 펜스로 자, 요렇게가 하나죠. 이걸 12개를 만들어야죠.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그러면 자, 간격이 90이랍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이랍니다. 조금 더 넓게 주죠. 100. 차이가 안 나나요? 한 150? 150은 너무 먼 것 같고 120. 여기도 120.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12개 만들어진 거 맞죠?
그 다음에 associative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꺼야 되겠죠. 이걸 켜놓으면 얘네들 수정이 안 되니까 associative를 끄고 네, close. 그러면 여기다가 놓고 우리가 작업을 하면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이게 렉탱귤러 어레이와 폴라 어레이에 대한 예제였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종종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쓸 거예요. 옵셋 10mm, 옵셋 5mm, 그 다음에 필렛, 라인을 그리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자, 여기서부터 선을 그릴 건데, 자, 이렇게 내려오죠. 보시면 이렇게 요 선 나오는 거, 요 점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건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극좌표 추적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극좌표 추적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좌표 추적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는 안 그려놨네. 옵셋 10mm. 자, 보시면 여기가 끝점이죠. 선이 뚝쭉 따라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자, 이렇게요. 이 선은 극좌표 추적기입니다. 그럼 이 가로선은 뭘까요? 얘가 5스냅 추적기입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5스냅과 5스냅 추적기가 옆에 있어요. 바로 이 옆에 있는 아이콘이 이 5스냅 추적기입니다. 즉, 이 끝점을 쭉 추적해 와서 잡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좌표 추적기가 있고 이렇게 극좌표 추적기가 있고 5스냅 추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좌표 추적기와 5스냅 추적기와 5스냅을 켜놓고 쓰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합니다. 네. 이번에 할 배열은 패스 어레이입니다. 패스 어레이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만 써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쓰진 않고요. 좀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데 제가 모양을 조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라인 500mm, 그 다음 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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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mm.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그렸는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좌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상대 좌표나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도 그릴 수 있지만 커서의 진행 방향으로도 그릴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극좌표 추적기를 이용한다면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선들을 전부 조인하겠습니다. 조인. 자, 선들을 전부 조인했습니다. 자, 조인돼 있죠. 그 다음 필렛. 반지름을 100mm 150mm 주겠습니다. 반지름을 150mm 줄 건데 지금 이 리을자가 폴리선입니다. 그러니까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한 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선은 제가 중심선으로 쓸 겁니다. 이렇게 중심선입니다. 이 선과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제가 옵셋을 할 겁니다. 옵셋 50mm. 너무 큰가? 네, 됐네요. 이 두 개의 선은 흰색으로 가죠. 자, 이렇게 철도라고 보셔도 좋고, 공장에 가면 컨베어 벨트 있죠. 컨베어 벨트나 아니면 생산 라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뭐 컨베어 벨트라면 이 선에 여기서 뭐 5mm 정도 이렇게 옵셋을 하고, 그러면
이 끝에 이렇게 막아 놓으면 컨베어 벨트의 레일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컨베어 벨트의 레일이고, 여기에 제가 롤러를 하나 이렇게 넣어 놓으면 됩니다. 자, 렉탱 100,6 제가 100,6짜리로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패스 어레이를 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패스라는 말이 경로란 뜻입니다. 우리 내비게이션 잘 쓰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찾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그 경로가 바로 패스입니다. 경로란 뜻이에요. 길이란 뜻입니다. 패스 어레이는 이렇게 길을 따라가면서 배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패스 어레이입니다. 패스 어레이가 여기 있습니다. 혹은 어레이에 선택하고 패스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패스 커브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패스를 따라서 선택이 되는데, between 간격입니다. 간격을 30mm씩, 그러면 30mm 간격으로 이렇게 레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끝에 짜투리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짜투리가 남는 이유는 여기 메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주어. 사용하는 메소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주어와 디바이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명령어로도 나올 겁니다. 메주어와 디바이드가, 메주어는 길이로 똑같이 나누어 가는 것, 그래서 분할이라고 하고, 디바이드는 전체가 똑같은 개수가 들어가게끔 나눠주는 것, 그래서 등분이라고 합니다. 등분으로 들어간다면 얘가 똑같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등분, 간격은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 여기 시작부터 여기 끝에까지가 100개가 들어간 겁니다. 사이 간격은 22.65 정도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에 비해서 메주어는 간격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20mm 간격으로. 그러면 이렇게, 혹은 뭐 25mm 간격으로. 그러면 이와 같이 짜투리가 남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패스 어레이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여기 조금 아까 다운로드 받은 이 이미지를 CAD로 가져올 겁니다. CAD로 가져올 때는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란 얘기는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드래그라고 하고, 필요한 위치, 이걸 놓지 않고 있다가 필요한 위치에 와서 이거 마우스를 떼는 걸 드랍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쭉 끌고 옵니다. 쭉 드래그 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현재 드래그 되고 있습니다. 제가 CAD에다가 놓을 겁니다. 이때 마우스에 손을 딱 떼면 이렇게 이미지가 CAD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첫 번째 클릭, 첫 번째는 위치고요, 두 번째는 크기입니다. 그냥 엔터. 세 번째는 회전 방향입니다. 역시 그냥 엔터. 그러면 화면상으로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하는 기법은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쭉 드래그를 합니다. 마우스를 쭉 드래그 해요. 그 다음 CAD에 커서를 갖다 놓고 버튼을 떼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 CAD가 물어보는 건 위치입니다. 어디에 이 이미지를 갖다 놓을 건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얼마만큼 큰 사이즈로 들어올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1:1 사이즈로 들어올 거예요. 엔터. 그 다음에 회전 각도입니다. 역시 0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엔터.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이 파일이 들어옵니다. 이 파일은 제가 그 지번을 지웠습니다. 지번을 지웠고요. 보통
건축 의뢰가 들어오면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띄고 이렇게 떼어서 이걸 확인해 봅니다. 보면 뭐, 자, 이렇게 해당 지번이 나옵니다. 이건 대지네요. 그 다음에 면적이 있습니다. 이 지번에 대한 면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7층 이하, 즉 건물은 6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농사시설인지 산림인지 문화재인지 하천인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대지, 그러니까 여기가 다 대지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대자라고 써 있는 건 대지고요. 도자라고 써 있는 건 도로입니다. 그리고 천이라고 써 있는 건 하천입니다. 잡이라고 써 있는 건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라고 하는 것은 뭐 갈대밭 같은 것들 있죠. 갈대밭이나 아니면 정말 쓸모없는 땅들,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땅들, 이런 걸 잡종지라고 합니다. 위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농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농지나 공원이나 천이나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만 떼어내고 싶어요. 요 부분만. 이제 종종 사용하는 기법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지도에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이 지도에는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이쪽이 동쪽이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렇게 축척도 나옵니다. 축척 500분의 1 도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확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커서의 색상과 배경색이 흰색이라 커서가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러니까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라인을 이렇게 검은색 중간에 오도록, 이렇게 검은색 중간에 오도록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선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지나가도 상관없고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영역은 다 딴 겁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지울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를 누르시면 절대로 안 지워집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절대로 안 지워져요. 그거 왜 그러냐면 원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의 내부를 선택하면 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원의 이 동그란 경계를 눌러야만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경계인 여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경계선인 여기를 선택하셔야 이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하나도 경계로 인식 못합니다. 오로지 이 테두리, 이런 테두리 여기를 지정하셔야 경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커서로 클릭하니까 지정된 거 보이시나요? 경계를 눌러야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del 키를 누르면 이렇게 경계를 다 따놨습니다. 필렛 명령어로 반지름 0 고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선을 트림과 익스텐드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지를 따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각도 추적기를 15도로 바꾸시고 라인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얘가 방향이 되는 거죠.
이 위쪽이 북쪽입니다 라고 하는 방향인 겁니다. 원래는 이거 그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 그려요. 저는 조금 이 방향 표시에다 머슬렌이라고 이렇게 그린 거고, 원래는 이렇게 안 그립니다. 그리는 방식이 이제 라인, 그 다음에 30도에서 이렇게 선을 원래는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근데 저는 조금 슬림하게 이렇게 모양을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어쨌든 이 위쪽이 이쪽 방향이 북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로테이트라는 명령어입니다. 로테이트라는 명령어 때문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로테이트 명령어는 사실 무지하게 쉽습니다.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로테이트라는 명령어 실행하죠. 자, 어딨냐면 여기 로테이트 있습니다. 회전하다 라는 뜻이죠. 선택하고 엔터. 그럼 기준점 물어봅니다. 기준점 지정하고 몇 도 회전할 건지. 늘 반시계 방향으로 플러스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45도. 그럼 이렇게 45도 회전합니다. 다시 보세요. 로테이트 기준점 잡고 45도. 어떻게 되나요? 현재 각도에서 45도 더 가게 됩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45도.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잡고. 옵션에 뭐가 있냐면 카피 옵션이 있습니다. 자, 카피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테이트 지정하고 나면 카피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복제하기라는 뜻이죠. 자, 카피 그리고 45도. 그랬더니 선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 더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 다시 볼까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카피 90도.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복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레퍼런스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로테이트 기준점 잡고 여기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지껏 썼던 로테이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이 레퍼런스가 정말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이 레퍼런스를 사용해요. 물론 일반 로테이트도 사용하지만 지금 여기 그려놓은 얘는 이 레퍼런스밖에 안 됩니다. 레퍼런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참조란 뜻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혹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한테 그런 거 잘했죠. 엄마 나 참고서 사게 10,000원만. 네, 그런 거 잘했어요. 네, 참고서가 레퍼런스 북입니다. 참고란 뜻이에요. 즉 내가 지정한 어떤 각도를 참조해서 새로운 각도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0도선을 그렸고요. 로테이트 기준점 잡고 레퍼런스. 지금 현재는 0도입니다. 0도가 45도가 되어라. 다시 볼까요? 레퍼런스 클릭 레퍼런스. 현재 45도가 90도가 되어라. 각도 2번 넣어줍니다. 레퍼런스. 현재 각도가 90도입니다. 90도가 0도가 되어라.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어때요? 자, 제가 라인을 그렸는데 각도를 안 썼습니다. 그냥 대충 그렸어요. 로테이트 기준점 잡고 이 각도를 30도로 맞추고 싶습니다. 이 대충 그린 이 선을 30도로 맞추고 싶어요. 이럴 때 레퍼런스를 씁니다. 자, 레퍼런스. 점을 2개 클릭하면 돼요. 첫 번째는 원점, 두 번째는 다음 점. 그 다음 새로운 포인트 30도.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30도가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선택하고 레퍼런스 원점과 그 반대되는 점을 선택하고 이 점이 0도가 되어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대지를 만들어 놔야 여기에 우리가 평면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작업한 예제가 이런 겁니다. 조금 더 이런 거요. 이 예제입니다. 여기 북쪽 방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처럼 계산한 겁니다. 건물 이렇게 도면을 그릴 때 뭐 배치도 같은 거 이렇게 도면을 그리면 이렇게 동서남북을 이렇게 표시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표시해요? 현장 가서 실측한다고 도면 이 동서남북이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미지를 불러와 가지고 그러니까 지번에 관련된 이미지를 불러와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조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북방향으로 일조권이 계산되어지겠죠. 네. 일조권은 동서남북 중 북쪽으로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이미지인 거죠. 즉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도 안 돼요. 일조권은 오로지 이렇게 정북방향으로 일조권을 계산합니다. 이걸 계산하려니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같은 걸로 대지를 따내고 그 다음에 대지를 이렇게 평면으로 만들고 그리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로테이트를 해보시죠. 라인 얼마인지 모르지만 적당히 길게 이렇게 길게 선을 그렸고요. 옵셋 62mm 옵셋 30mm 옵셋 39mm 옵셋 41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옵셋 10mm 나머지는 다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트림 이만큼 잘라내면 금방 모양은 만들어집니다. 서클 22.5mm 서클 39mm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야죠. 자, 어떤 선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자, X라인 앵글 65도 그러면 되죠. 네. 그 다음에 트림으로 대충 자르고 나머지는 다 필렛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금방 그려지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각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각도가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자, 각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냥 이 끝에서 그냥 실행하시면 돼요. 이 끝에서 그냥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니까 101도 돌아갔답니다. 그냥 101도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카피를 하셔야 됩니다. 얘가 그냥 움직여 버리는 거니까 회전돼서 움직이니까 카피를 합니다. 카피하고 101도 복제된 거 맞습니까? 그 다음 얘가 이렇게 37도랍니다. 로테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점 선택하고 카피 그리고 37도
요만큼 선의 길이가 10mm죠. 어떻게 하면 요 선의 길이를 10mm로 맞출 수 있을까요? 물론 나중에 뒤로 가면 랭슨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랭슨 명령어로 할 수 있는데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서클 중심점 반지름 10.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10mm짜리인 거죠. 라인이 트림 이렇게 지우면 되죠. 그럼 요 선의 길이는 10mm죠. 이동하기 여기 있는 이 끝점이 누구랑 일치하면 돼요? 여기 끝점이랑 일치하면 되죠. 그 다음 필렛 극좌표 없이 그냥 도면을 그려봤습니다. 한번 해보시죠.